엔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엔화의 가치는 계속 깎이고 있어요. 4년 연속 추락한 엔화는 올해도 거의 회복하지 못했고, 월가의 거대 은행들은 이제 더 떨어질 거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이미 작동 중인 구조를 읽어낸 결과거든요. 엔화 약세를 막을 장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엔화는 이렇게 약해졌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멈추지 않는 이유를 지금부터 해부해 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엔화는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약해졌습니다. 4년 연속 달러 대비 가치가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도 겨우 1%도 안 되는 회복에 그쳤어요. 지난 4월 잠깐 140엔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반등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155엔에서 156엔 사이로 내려왔고, 올해 최악이었던 158엔에서 고작 몇 연 떨어진 곳에 있죠. 엔화는 계속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추락인지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2020년만 해도 달러당 100엔 초반이었어요. 5년 만에 50% 넘게 가치가 증발한 겁니다. 당신이 5년 전에 1억엔을 가지고 있었다면 달러로 환산한 가치는 이제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인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치가 반토막 난 거죠. 이 약세가 왜 멈추지 않는지 이해하려면 엔화를 둘러싼 구조를 봐야 합니다. 세 개의 거대한 압력이 엔화를 동시에 짓누르고 있거든요. 첫 번째 압력은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은 돈을 맡기면 이자를 많이 주지만 일본은 거의 안 줍니다. 돈은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수익이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지금 미국이 높은 곳이고 일본이 낮은 곳이에요. 당연히 돈은 일본을 빠져나가 미국으로 향합니다.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죠. 엔화는 팔리고 달러는 사지니까 엔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차이가 만드는 압력은 상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미국에 돈을 맡기면 받을 수 있는 이자와 일본에서 받는 이자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돈은 더 빠르게 일본을 떠나요. 이건 개인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기금, 보험사, 은행, 기업들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모두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엔화를 버리는 거죠.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느려요. 시장은 다음 금리 인상이 내년 9월쯤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말은 앞으로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그대로 벌어져 있고 돈은 계속 일본을 떠나갑니다. 엔화 약세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 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일본 경제는 수십 년간 저금리에 몸을 맡겨왔거든요. 기업들은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사업을 굴리고, 정부는 천문학적인 빚을 저금리로 유지해 왔습니다.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기업들은 이자 부담에 쓰러지고 정부는 빚 이자만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일본 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250%가 넘습니다. 세계 최악 수준이에요. 금리가 1%만 올라도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아주 조금씩 천천히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엔화는 계속 약해지는 거죠. 두 번째 압력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실질금리란 이자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인데, 지금 일본은 물가가 2% 넘게 오르는데 이자는 그보다 낮아요.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깎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엔화를 들고 있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엔화를 버리고 다른 통화나 자산으로 갈아타려 하죠. 마이너스 실질금리는 엔화를 들고 있는 사람을 조용히 벌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엔화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당신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구매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작년에 100만 엔으로 살 수 있던 걸 올해는 못 삽니다. 내년에는 더 못 살 거예요. JP 모건의 전략가는 엔화의 기본 체력이 상당히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금리 차이도 그대로,
마이너스 실질금리도 그대로, 자본 유출도 그대로입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데 결과만 바뀔 리 없거든요. 세 번째 압력은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이건 금융시장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돈 버는 방법인데 원리는 간단해요. 금리 낮은 곳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금리가 낮으니까 엔화를 빌리는 비용이 쌉니다. 이 돈으로 브라질이나 터키 같은 고금리 나라 통화에 투자하면 금리 차이만큼 수익이 생기죠. 캐리 트레이드가 작동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일본에서 연 1%도 안 되는 이자로 1억 엔을 빌립니다. 이걸 달러로 바꿔서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면 연 10%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1년 뒤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다시 엔화로 바꿔 빚을 갚으면 엄청난 차익이 남습니다. 환율이 크게 안 움직였다는 가정하에서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엔화를 계속 빌려서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엔화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납니다. 당연히 엔화 가치는 떨어지죠. BNP 파리바 전략가는 내년 환경이 이런 투자에 더 유리할 거라고 봤습니다. 경제가 안정적이면 투자자들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니까 캐리 트레이드는 더 활발해지고 엔화는 더 약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 구조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헤지 펀드들은 지금 엔화 캐리 트레이드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이 전략에 투입되고 있고 엔화가 약해질수록 그들의 수익은 더 커집니다. 엔화로 빌린 돈을 갚을 때 더 적은 외화로 갚을 수 있으니까요. 월가의 트레이딩 데스크들도 엔화 약세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스왑 같은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엔화 하락에 돈을 거는 거예요. JP 모건이 164엔을 전망했다는 건 단순히 예측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 방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그 투입 자체가 엔화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예측이 자기 실현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캐리 트레이드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엔화가 약해질수록 캐리 트레이드는 더 매력적이 돼요. 엔화로 빚을 갚을 때 더 적은 외화로 갚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캐리 트레이드에 뛰어들고 엔화는 더 약해지고 다시 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멈출 줄을 모르죠. 브리지워터 같은 거대 헤지 펀드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구조를 파악하고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유지될 거라는 걸 예측했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엔화 약세에 베팅했고 지난 4년간 막대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엔화가 무너지는 동안 그들은 부유해진 거예요. 여기에 일본 국민들의 선택까지 겹칩니다. 작년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쏟아부은 돈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약 87조 원 규모입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일본 사람들이 해외 주식을 사려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엔화는 더 약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건 일본 국민들이 자산을 지키려고 해외 투자를 늘릴수록 엔화는 더 무너진다는 겁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모이면 전체 통화 가치를 깎아내리는 구조인 거죠. 그들은 엔화만 들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걸 이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엔화를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작 혜택을 보는 건 다른 사람들입니다. 달러를 들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일본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어요. 도쿄의 고급 아파트, 교토의 전통 건물, 오사카의 상업용 부동산, 이 모든 게 5년 전보다 달러로 환산하면 거의 반값 수준입니다. 같은 자산인데 엔화가 약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들에게는 엄청난 할인 세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중국계 자본, 미국계 사모펀드, 중동 오일머니, 이들은 지금 일본 부동산 시장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생활비를 아끼며 해외 투자를 늘리는데 외국인들은 일본 땅을 사들이는 겁니다. 통화 가치의 차이가 자산 소유권을 바꿔놓고 있어요. 이건 조용한 부의 이전입니다. 이 현상은 더 깊이 들어가면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일본인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이유는 자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성장 기대가 없고 금리도 낮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돈을 해외로 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본 유출이 다시 엔화를 약하게 만들고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신뢰는 더 떨어집니다. 악순환이 완성되는 거죠. 엔화 약세는 숫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제 삶을 바꿉니다. 당신이 일본에서 월급을 엔화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엔화가 약해진다는 건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수입품 가격은 오르고 해외여행 비용은 비싸지죠. 똑같이 일하는데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더 참담합니다. 5년 전에 월급이 300만 엔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시 환율로 약 27만 달러 정도의 가치였어요. 지금도 월급이 똑같이 300만 엔인데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19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국제적 구매력은 30% 넘게 날아간 거예요. 당신은 열심히 일했지만 시스템이 당신의 노동 가치를 깎아내린 겁니다. 수입품은 더 직접적으로 타격을 줍니다. 일본은 에너지, 식량,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요. 엔화가 약해지면 이 모든 게 비싸집니다. 전기요금이 오르고 식료품 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겁니다. 해외여행은 이제 사치가 됐습니다. 5년 전에는 100만이면 유럽 여행을 넉넉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지금은 같은 돈으로 훨씬 짧고 초라한 여행만 가능합니다. 해외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학 등록금은 달러로 고정되어 있는데 엔화로 환산하면 5년 전보다 50% 넘게 비싸진 겁니다. 유학을 보내려던 가족들은 꿈을 접어야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달러나 유로를 받는 사람이 일본 자산을 샀다면 어떻게 됩니까? 엔화가 약해질수록 그 사람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일본 자산을 살 수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5년 전보다 절반 가격으로 도쿄의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런던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토에 별장을 마련할 수 있어요. 같은 노력을 했는데 통화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환차익이 생기는 거죠.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인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노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엔화를 들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빈곤해지고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부유해집니다. 통화의 차이가 계급을 가르는 거예요. 실제로 도쿄 중심가의 고급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면 외국인 바이어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로폰지, 시부야, 긴자 같은 프라임 지역의 물건들이 중국, 미국, 중동 자본에 넘어가고 있어요. 일본인들은 엔화 약세 때문에 해외 자산을 사기 어려운데 외국인들은 엔화 약세 덕분에 일본 자산을 싸게 사는 겁니다. 이게 통화 전쟁의 현실입니다. 후쿠오카 파이낸셜 그룹 전략가는 엔화 약세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은행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는 한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로 남고 엔화는 계속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는 내년 말쯤 달러당 165엔까지 갈 거라고 봤는데 이건 지금보다 훨씬 더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165엔이 무슨 의미인지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5년 전 100엔 초반에서 165엔까지 가면 엔화 가치는 60% 넘게 증발하는 겁니다. 당신이 5년 동안 열심히 모은 저축이 달러로 환산하면 절반도 안 되는 가치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엔화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월가 트레이더들은 보너스를 챙기고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수수료를 받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본 부동산을 모읍니다. 엔화 붕괴는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입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움직인 사람들은 부를 늘리고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거죠. 월가의 여러 은행들이 비슷한 숫자를 말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JP모건, BNP 파리바, 후쿠오카 파이낸셜 그룹 모두 160엔을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들이 같은 구조를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금리 차이, 마이너스 실질 금리, 캐리 트레이드, 자본 유출이라는 네 가지 압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한 엔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들은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 자본입니다. 그들의 예측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은 그 예측에 맞춰 수조 원의 돈을 움직입니다. 엔화가 약해질 거라고 보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그들의 움직임 자체가 엔화를 더 약하게 만드는 거죠. 예측이 스스로 실현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수수료를 받고 차익을 얻고 자산을 늘립니다.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 부서는 지난해 외환 거래에서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했어요.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엔화 약세 베팅에서 나왔습니다.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도 비슷합니다. 엔화가 무너지는 동안 그들의 실적은 좋아졌어요. 엔화가 과거 일본 정부가 개입했던 수준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개입 가능성도 나옵니다. 일본 재무장관은 과도한 투기적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분석가들은 개입만으로는 흐름을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구조가 그대로인데 손으로 물 흐름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잠깐은 막을 수 있지만 손을 떼면 다시 흐릅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실제로 외환 시장에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대규모 달러 매도, 엔화 매수를 통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거죠. 하지만 그 효과는 며칠, 길어야 몇 주밖에 안 갔어요. 구조적 압력이 워낙 강하니까 개입이 끝나면 다시 원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개입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의 외환 보유액도 무한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부 개입이 있을 때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그걸 또 다른 기회로 봅니다. 개입으로 엔화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그때 엔화를 빌려서 다시 캐리 트레이드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과 싸우는 동안 투자자들은 그 싸움에서 돈을 벌어내는 겁니다.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기회로 만들 줄 압니다. BNY의 전략가는 시장 완화 조치만으로는 엔화 약세 추세를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주목하는 건 일본 정부의 재정 전략인데 그것도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을 긴축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엔화에는 도움이 안 되는 구조죠. 일본은 딜레마에 갇혀 있습니다.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경제가 무너지고 천천히 올리면 엔화가 무너집니다. 재정을 긴축하면 경기가 침체되고 풀면 빚이 더 늘어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선택을 보면 일본은 계속 미봉책을 택해왔습니다. 근본 해결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딜레마는 수십 년간 쌓인 결과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줄곧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상황에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경제 구조 자체가 저금리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기업들은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싼 돈을 빌려 버티는 방식을 택했고, 정부는 재정을 건전화하는 대신 빚을 계속 늘렸습니다. 이제 와서 금리를 올리려니 모든 게 흔들리는 거죠. 엔화 약세는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금리 차이, 마이너스 실질금리, 캐리 트레이드, 자본 유출이라는 구조가 결과를 정해놓았거든요. 엔화를 들고 있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한 사람들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2021년부터 엔화 약세에 베팅한 투자자들은 지난 4년간 막대한 수익을 올렸어요. 캐리 트레이드 전략을 구사한 헤지 펀드들은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엔화가 무너지는 속도만큼 그들의 자산은 불어난 거죠. 이 구조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일본 은행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금리를 급격히 올릴 가능성은 낮아요. 경제 충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크게 내릴 가능성도 낮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경제가 여전히 강하니까요. 결국 금리 차이는 유지되고 엔화는 계속 약세를 보일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엔화에는 악재입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는 타격을 받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투자자들은 더욱 엔화를 기피하게 됩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도 흔들리는 거죠. 과거에는 위기 때 엔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는 그런 패턴도 깨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의 정치 불안정도 문제입니다. 정권이 자주 바뀌고 일관된 경제 정책을 펴기 어려운 구조예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정치가 불안정하면
투자자들은 더욱 엔화를 꺼리게 되죠. 이것도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개인은 이 구조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 엔화가 약해지는지, 왜 이 흐름이 멈추지 않는지를 알면 적어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같은 통화만 들고 있는 게 어떤 리스크인지,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87조 원을 해외 주식에 쏟아부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엔화만 들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자국 통화가 약해지는 구조를 이해했고, 그래서 자산을 옮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엔화를 더 약하게 만들었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한다면 시스템에 맞춰 움직이는 게 생존이니까요. 이들의 선택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자국민조차 자국 통화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엔화 대신 달러를, 일본 주식 대신 미국 주식을 사는 건 일본 경제의 미래를 비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비관이 현실이 되면서 엔화는 더 약해지고 비관은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준비라는 건 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환율 변동을 예측해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엔화만 들고 있을 건지, 아니면 일부를 달러나 다른 통화로 분산할 건지, 해외 자산에 투자할 건지를 판단하는 거죠.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는 이상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산 배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자산을 하나의 통화에만 묶어두는 건 엄청난 리스크예요. 통화 가치가 무너지면 당신의 모든 재산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러 통화, 여러 자산에 분산해 두면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버팀목이 돼줍니다. 엔화 약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4년 연속 추락한 엔화는 올해도 거의 회복하지 못했고, 월가는 더 떨어질 거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금리 차이, 마이너스 실질금리, 캐리 트레이드, 자본 유출이라는 네 가지 압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한 엔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1달러를 바꾸려면 160엔이 넘는 지폐를 내밀어야 할 겁니다. 이건 월가의 전망이고, 그 전망은 이미 작동 중인 구조를 읽어낸 결과예요. 일본 은행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겠지만 그 속도는 시장 압력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일본 정부는 개입을 고려하겠지만 개입만으로는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엔화만 들고 있다가 가치가 깎이는 걸 그대로 지켜보는 거죠.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는데 당신만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월가는 수수료를 받고 헤지펀드는 수익을 내고 외국 자본은 일본 자산을 모읍니다. 엔화 붕괴로 누군가는 가난해지고 누군가는 부유해지는 겁니다. 구조를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이해한다면 적어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통화 분산, 자산 분산,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이 투기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시스템이 당신의 재산을 조용히 깎아내리는 동안 손 놓고 있을 건지 아니면 대응할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엔화 약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흐름도 바뀌지 않아요. 일본 은행의 점진적 금리 인상도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도 이 거대한 흐름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금리 차이라는 중력, 마이너스 실질금리라는 압력, 캐리 트레이드라는 가속 장치, 자본 유출이라는 출혈, 이 모든 게 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월가가 160엔 이상을 예측하는 건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작동 중인 메커니즘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들은 막대한 돈을 그 메커니즘에 맞춰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다시 메커니즘을 강화합니다. 예측과 실행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전망은 자주 맞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만들거든요. 개인 투자자는 이 게임에서 약자입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하고 영향력도 없어요.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읽어내고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응하는 거죠.
월가처럼 시장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시장의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엔화 약세, 이건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될 거예요. 당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흐름은 당신의 재산을 조용히 깎아낼 겁니다. 준비되어 있다면 적어도 같은 손실을 반복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